예, 2월 23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많습니다. 좀 컴팩트하게 발표 부탁드리고요. 먼저 경제, 월간 투자 전략, 경제 이슈 분석, 그리고 환율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예, 매크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2분기 우리나라 수출 그로스는 30%까지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제 경기가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슬로해지는 때가 언제냐면은 매출은 떨어지는데 코스트가 올라가는 국면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매출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이걸 보여주고요. 코스트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보여주는데, 예컨대 이제 2011년 같은 경우가 그때는 이제 한국 수출 그로스가 떨어지고 물가 올라오고 18년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언제냐면은 2011년 같은 경우 중동에서 이제 좀 약간 그 불안 나왔던 때, 그리고 18년도에는 무역 분쟁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코스트 인플레가 나오면 이게 꺾이는 건데, 지금 이제 수출 증가율이 올라가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요 궤정 자체가 코스트 단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요. 디맨드 단에서 이제 재정을 풀면서 올라가는 거라서 경기는 이제 2분기까지는 쭉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경기와 코스트가 같이 올라간다는 관점을 생각하고 있고요. 여름이 되면 둘 다 이제 크로스가 좀 빠지는 궤적,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갈 때 페드의 정책 자체는 보통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게 6, 70년대 같은 전쟁 이런 게 아니면은 올라갈 때 상당히 천천히 올라가는 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가 올라가는 궤적이 2분기 쑥 치고 올라갔다가 여름에 좀 내려왔다가 내년에 다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서 여기에 대한 정책 대응이 바로 긴축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정도. 그래서 가장 핵심은 2분기 한국 수출 증가율 30% 나온다. 여름에는 조금 슬로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나스닥 지수가 2.5% 가까이 빠졌는데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0.1% 상승하면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금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부양책이 통과가 되고 또 3, 4월에는 유가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한 번에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하우스는 여전히 수요 기반, 성장 기반의 인플레이션으로 단기적인 이제 금리 상승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부양책 효과다라고 좀 유가와 부양책 효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은 느리고 천천히 좀 올라가는 과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월보에서 제가 다룬 내용들은 이제 부양책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통과되는 부양책 규모는 1.9조 달러로 사실 작년 3월에 통과된 케어스 액트와 거의 규모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조 달러 정도인데요. 다만 차이점을 본다면 케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당시 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중소기업이나 대형기업 중심으로 지원금이 한 8,500억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바이든 부양책을 보시면 직접적으로 현금을 싸주는 정책들이 한 12가지입니다. 일회성 현금 지급이나 실업수당 외에도 자녀 돌봄이나 위험수당이나 학생들, 그리고 긴급 월세 같이 현금을 싸주는 정책이 주라는 점을 봤을 때 소비를 개선시키는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통과되는 가능성은 사실 크게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50%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점은 이제 최저임금이 빠지는 부분 때문에 느려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3월 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책 중에서 인프라 투자인데요. 이어마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 정책을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 이어마크는 뭐냐면 예산의 지정 할당제를 복귀를 해서 인프라를 위한 예산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만약 예산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리컨실리에이션 화해 절차를 통해서 하면 민주당 50%로도 인프라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팔로우업 하면은 정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주식 시장 발표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이 대형주 지수인 S&P 500이라든지 러셀 1000 지수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소형 지수의 경기 민감주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미국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경기 개선 국면이 당분간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더 빠른 이익 개선 속도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러셀 2000과 비교할 만한 지수로는 코스피 중형주 지수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중형주 지수의 경기 민감주 비중 73%가량 되면서 코스피와 코스피 200, 그 코스피 대형주 지수 모두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이 경기 회복 전망이 강화되면서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에도 국내 중소형주의 이익 추정치 상향이 굉장히 가파르게 그리고 적시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 상품을 연계한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연기금의 순매도 영향에서도 직접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펀더멘탈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은 코스피 중형주 지수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또는 이 코스피 중형주 지수 내 상위 종목들, 특히 경기 민감 종목들에 관심을 우선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율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환율 월보 제목은 이제 백신 장세, 그 이후는인데요. 연초 이후에 외환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이제 백신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백신 접종 초기에 이제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이 백신 접종 그 속도가 빠른 그 국가들의 통화가치 강세가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미국 달러와 역시 백신 접종 속도가 여타국 대비 빠르고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견조하게 지지력이 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2분기로 갈수록 이제 유럽도 코로나 정점을 통과하고 백신 접종 속도 올라오면서 2분기, 3분기에 달러 지수의 약보합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이제 달러 스마일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경기 개선이 2, 3, 4분기 지속되는 게 아니고 이제 분기별로 이제 미국과 글로벌 간에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라는 점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독주보다는 글로벌리 공이 개선되는 그림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유럽 제조업 PMI 서프라이즈 나왔던 것처럼 유럽 경기도 이제 2분기에 좀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코로나 영향 때문에 뭐 주간 경제 활동 지수, 독일의 주간 경제 활동 지수 같은 헤드라인 지표는 부진하지만 그 안에 세부 지표를 보시면 뭐 전력 생산 같이 경기의 기저를 좀 받치고 있는 그런 지표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전망에 대한 지표는 괜찮고 지금 경기에 대한 평가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코로나 백신 이후에 경기 상황은 좀 낙관하고 있다라는 점, 유럽 경기의 회복세를 좀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선행지수 자체가 9개월 연속 올라오면서 글로벌 경기 개선세 지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결국은 중국입니다. 중국 역시도 최근에 공작기계 수입이라든지 그 수출 증가율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긴축에 대해서 우려 좀 많이 이제 했었는데 사실 그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그 자금 순 공급 규모는 작년 4분기 이후로 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무역이라든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투자 쪽에서 계속 달러 유동성이 좀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역시도 강세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크레딧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최성종 연구원입니다. 네, 유럽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독일의 도이치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은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2020년 성과는 2014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영업 환경이 부담이었지만 원활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 절감으로 6년 만에 최대 성과를 달성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도이치은행은 2022년 말을 완료 목표로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효율성 개선, 재무 안정성 강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구조조정 이후에 사업 성장과 이익 창출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점진적인 금리 상승과 경기 회복, 대출 증가로 순이자 이익에 추가 저하는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서 도이치은행이 발행한 코커본드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 투자 발표해 주세요. 네, 글로벌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인프라 전략을 우리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로나 일단 발생을 하고 나서 작년 3월부터 북미 쪽의 인프라가 가장 많이 빠졌고요. 섹터별로 보면은 공항, 도로, 오일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올 초부터는 북미가 가장 인프라의 지수가 가장 세고요. 그리고 섹터로 보면 항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또 작년에 최저치 찍고 오늘 서서히 올라오면서 오일앤 가스의 인프라가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경기 민감의 섹터의 인프라들도 수자원, 항만, 도로, 공항 순으로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겨울철 코로나19 3차 유행의 정점에서 글로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리츠 지수 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미국 고용지표도 별로 안 좋았지만 인플레가 긴축을 좀 불러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실질금리가 오르면서 리츠 지수는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 관련 지표를 좀 말씀드리면요. 최근 이제 그 주택 지표가 좀 부진했고 또 이제 모기지 관련 금리가 좀 상승 전환하면서 미국 주거용 부동산 수요에 대한 우려가 일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결론적으로 주택 초과 수요 상태가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1월에 발표된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는 하락하긴 했으나 원인은 수요 감소가 아니라 지금 목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좀 하락한 걸로 보고 있고 또 이제 그 1월 주택 허가 건수나 아니면 2월 주택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저희는 수요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주택 재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년 평균치가 한 5개월 정도가 되는데 지금 1.9개월 정도로 역사적인 저점 형성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넘치는데 매물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주거용 리츠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차전지 고종우 연구원입니다. 예. OEM 업체들의 올해 이제 신규 전기차 출시 계획들을 종합해 보면 올해 신규 전기차 출시 모델 수는 322대 정도로 전년 대비 70%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됩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전기차 시장도 2020년 작년 대비해서 42% 정도 이제 성장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요. 올해 출시 예정인 전기차를 보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게 이제 현대자동차의 이제 아이오닉 5, 그리고 이제 BMW의 i4, 그리고 리비안의 이제 전기 픽업 트럭,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등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은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세계 측면에서 조금 놓고 보면 환경 규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주행거리당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이제 강화되고 있고요. 생산 측면에서는 이제 OEM 업체들의 이제 전기차 생산 플랫폼 가동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 생산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정책 측면에서는 이제 다수의 국가들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 계획을 이제 발표하고 있어서 전기차는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빠른 국가가 이제 노르웨이, 이제 북유럽 쪽인데, 북유럽 쪽의 이제 국가들은 2025년부터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 계획을 이제 공론화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 시장 규모는 승용 전기차만 1,000만 대를 이제 넘을 것으로 이제 전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이제 시장 또한 이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요. 특히 OEM 업체들은 이제 소수의 2차 전지 업체들과 이제 전략적 제휴를 강화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제 OEM 업체들이 이제 구매하는 이제 배터리 공급망을 살펴보면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로 이제 보이는데 아무래도 세이프티와 직결되는 부품이고 비스포크가 이제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무 배터리 업체 제품을 쓸 수는 없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업체들 간 성장성은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이제 한국 업체들의 영향력 확대를 전망을 합니다.
현재 이제 전 세계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 내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 자체는 36% 수준으로 이제 높고요. 한국 업체들 그리고 CATL, S볼트, 노스볼트 등을 포함한 전기차용 2차 전지 수주 잔고는 4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한국 업체들 점유율 합은 70% 정도 수준이어서 높은 수주 잔고를 감안할 때는 향후 시장 지배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에서 아이오닉 그리고 BMW, 리비안, 테슬라 이렇게 관심 많은데 각각 뭐 현대차 같은 경우야 그 어딘지 알겠지만 각각 배터리 공급 업체가 어딘지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아이오닉5의 이제 공급 업체는 SK 이노베이션으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BMW i4는 삼성 SDI이고 젠5라는 이제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전기 픽업 트럭은 삼성 SDI 이제 원통형 전지가 적용이 되고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일단 파나소닉의 원통형 전지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료 화장품 산업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네, 소비재 전반적으로 제품 가격 상승 사이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맥도날드 빅맥 가격까지 인상을 발표하면서 음식료는 가격 인상 러시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 보면 가장 민감할 수 있다고 보이는 라면까지 이제 가격 인상이 하반기쯤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로 인해 이제 음식료 업체들의 경우는 단기 원가 부담보다는 중장기 수익성 개선 현상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는 작년 연말 이후 이제 기저효과와 광고제 성과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완화 시 이제 투자 심리 개선 이후로 이제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이제 4분기 단발성이 아니라 이제 지속 가능한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1월 티몰하고 타오바오, 중국과 글로벌 합산 브랜드별 매출 증감률을 보면 설화수는 114%, 그리고 후는 45% 전년 대비 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1분기에도 지금 긍정적 실적 전망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음식료는 견조한 실적에도 주가는 조정받고 있어 지금 코스피 대비 할인받은 상태고요. 주가 변동성이 지금 좀 큰 상황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의 밸류에이션 확장 그리고 현재 업체별 브랜드력 강화 상황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국 시장 소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업체별 고가 프리미엄 제품 판매 추이라든지 현황이 어떤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판매 비중 같은 경우는 지금 아모레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이니스프리하고 비중이 스위칭 되면서 30% 이상으로 올라와서 지금 탑 브랜드가 되었고요. LG 같은 경우는 지금 후에 비중이 거의 80%, 90%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그 온라인 쪽 상황을 보게 되면은 설화수는 전년 대비 114% 그리고 후는 전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후가 설화수보다 그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조금 성장률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설화수는 과거에는 후보다는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팔리다가 지금 규모 자체도 많이 따라잡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학개론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이제 후보들의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그래서 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강남 3구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은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공급 확대에다가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심으로 한 방향성,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공급 확대는 있으나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부분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 시멘트 전반적인 수혜가 이제 예상은 되지만 건설사는 쉽게 1000개가 넘는 건설사가 이 해당 수혜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6개 업체가 누리는 시멘트가 조금 더 저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사도 좋지만 시멘트 중심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이벤트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GTS D 노선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김포에서부터 하남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아무래도 강남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줄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토목 사업이 이제 더더욱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시그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 건설 그다음에 시멘트 쪽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NC소프트 안재민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어제 NC소프트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12월 달에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이 발의한 그 확률형 아이템 법률안 개정 때문에 이제 이슈가 좀 됐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통과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좀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사실은 이제 이 규제 자체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슈가 되어 있었고요. 밑에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 이미 이제 홈페이지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는 이제 자율 규제였다가 법률이 된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제 주가 센티먼트에는 조금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매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뭐 큰 업체들은 대부분 이렇게 확률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게이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확률이 0.008%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0.01로 올라간다고 해서 아이템을 더 살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0.01에서 0.00005로 떨어진다고 하면, 게임을 안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이거는 좀 과도한 우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5년도에 주가를 보시면 잠깐 이렇게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이 아이템 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 이슈가 전체 실적이나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NC소프트 2015년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나왔을 때가 주가 20만 원이 채 안 됐었거든요. 지금 주가 보시면 100만 원 가까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이 부분들은 미미한 이슈에 불과하다.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히려 이런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템의 음성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시긴 하고요. 다만 이제 거래 자체는 그 저희 게임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래가 된다고 해서 이제 회사에게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를 수는 있고, 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좀 뭐 가격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들은 오히려 말씀하시는 그런 거래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네오위즈 홀딩스랑 뭐 데브시스터즈에서 중소형 게임주들 센티도 다 좋은데 관련해서 좀 코멘트 한 번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는 최근에 이제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이 이제 좀 성과를 거두면서 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네오위즈 홀딩스는 조금 이슈가 좀 다른데, 네오위즈 홀딩스는 100% 자회사 중에 네오플라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이 좀 있거든요. 비트코인 거래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현대해상 정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현대해상 4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86억 손실 기록했습니다. 예, 부동산 손상 차손이 한 200억 발생한 게 컨센서스를 하회한 이제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회사 대비 이익 규모가 좀 이제 부진한 이유는 이제 처분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3분기 때 강남 사고 매각을 한 게 있어서 4분기는 최대한 아끼자로 간 것 같습니다. 21년 이제 업황 실적 방향성은 이제 뭐 삼성이나 DB와 유사하다 보고 있습니다. 손해율은 플랫
아니면 소폭 개선, 사업비는 이제 확실하게 개선될 것 같고요. 다만 투자 쪽은 이제 20년 대비 좀 하락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은 한 미드 싱글 증가 한 3,270억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제 손해율 지표 뭐 아직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1, 2월 달도 뭐 이제 자동차나 장기 손해율 괜찮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주가도 뭐 역사 최하단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손보주 주가가 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뭐 DB 손보가 6.3%로 가장 많이 올랐고 나머지 이제 손보주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게 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비교적 양호한 이제 업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다가 이제 실적들 나오면서 좀 주목을 받은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른 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해외 주식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시리즈 자료를 좀 발간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제가 작성을 하고, 중국은 박임금 연구원, 아세안은 김영래 연구원이 요일별로 각국의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현재 금융시장 관련 동향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의 자료이고요. 오늘은 일본이 첫 번째 순서로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일본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담아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래한 일본 주식은 넥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W스코프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기업은 뭐 사실상 한국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순수 일본 기업 중에서는 파나소닉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선전하면서 연쇄적으로 생긴 관심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사례를 좀 보게 되면 일본 주식에 대한 활용법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과거에는 뭐 해외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국내에 적용하는 사례들이 좀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산업이나 한국 기업들의 변화를 보고 일본 주식에 적용하는 투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한국인들이 올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일본 기업군은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본의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불편했던 시스템들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도 이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추천 중인 기업 중에서는 조조와 오이식스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뭐 메르카리라던가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인 데마이칸, 이런 기업들은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관련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차트, 그리고 지난 한 주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 일본 기업들을 좀 넣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월 29일 NH 해외 주식 유망 종목에 포함된 중국 1위 로컬 산업용 로봇 기업이자 핵심 부품 기업인 에스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설립된 에스턴은 일본의 화나카 같이 NC 공작기계 컨트롤러 기술 기반으로 성장하였는데요. 우수한 모션 컨트롤러 기술력을 기반으로 산업용 로봇과 생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조작할 수 있어 맞춤식 설치가 용이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턴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20년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시장이 3년 만에 플러스 성장하였고 2021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2018에서 2019년 중국의 산업용 로봇 판매량은 IT와 자동차 부분 투자 부진으로 인해 전년 대비 역성장했었는데요. 2020년에는 중국 제조업 경기 회복, 공장 자동화 가속화, 그리고 이연소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19% 성장했습니다. 2021년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산업용 로봇 수의 59%를 차지하는 자동차 IT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중국 제조업 역량과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IT 산업 내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중국의 산업용 로봇 수요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에스턴의 높은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것입니다. 최근 공시를 통해서 에스턴의 2020년 지배지분 순이익이 전년 대비 96에서 149%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2021년 같은 경우는 자동차, IT, 태양광 등 전방산업 호조와 2020년에 인수한 글로벌 대표 용접용 산업용 로봇 기업인 클로스와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컨센서스 기준으로 매출액과 지배지분 순이익이 각각 30%, 7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에스턴의 주가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 PSR
8.4배 수준인데요. 2016년 이후 최고점이었던 2016년 11월 15.5배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2016년과 같이 중국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에스턴이 다수 기업 인수를 통해서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스턴의 주가를 2021년 예상 매출액에 2016년 평균 12개월 선행 PSR이 12배를 적용한 48위안으로 현재 주가 대비 업사이드는 42%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